여기 한국의 응급실은 우리 캐나다의 미래다라고 외치는 젊은 의사에게 손 내밀어준 한국, 캐나다는 충격에 휩싸였다. 캐나다 토론토의 대형 병원에서 하루 14시간씩 수많은 생명을 살리던 36살 응급의학과 전문의, 환자들이 복도에서 기다림 속에 쓰러져 가도 조금 더 기다리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그녀가 서울의 작은 동네 의원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약도 없이 30분 만에 진료가 끝나고 손에 남겨진 2만 천 원짜리 영수증의 기적을 눈앞에서 확인한 순간 그녀는 그동안 가졌던 의사로서의 신념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밤 11시 이어폰을 꽂은 젊은 여성이 혼자 걷는 어두운 골목에서도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밥을 먹는 급식실에서도 그리고 세계 AI의 숨통을 쥔 반도체 공장까지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우리는 G7인 나라, 세계인이 살고 싶은 나라, 천혜의 자연과 자원의 나라. 이런 수식어로 선진국이라 믿어온 것이 착각이었어요. 라고 고백한 그녀는 왜 끝내 한국을 떠나면서 울먹여야 했을까요? 한 의사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셔버린 대한민국. 의사로서의 신념까지도 흔들어버린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과 파란 눈의 젊은 의사의 진정한 고백이 지금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젊은 의사의 진정한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세인트 마이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에밀리 로렌스 36살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2년이 됐어요.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고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가면 저는 그 순간부터 그 공간의 사람이 됩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때로는 16시간. 먹는 것도 있고 화장실도 참으면서요. 저는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매일 밤 퇴근 후 차 안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동을 끄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다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게 번아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건 환자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토론토 세인트 마이클스 응급실의 평균 대기 시간은 8시간이에요. 좋은 날이 6시간이고 나쁜 날은 12시간을 넘어갑니다. 복도 간이 침대에 누운 환자들이 천장을 바라봐요. 영어가 서툰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가족 없이 혼자 오신 어르신들은 아무도 모르게 상태가 나빠지기도 했어요. 저와 동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늘 뒤처졌어요.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무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구조였어요. 우리는 매주 팀 회의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뭔가가 조금씩 닳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데렉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50대 중반 노숙자였습니다. 당뇨가 있었고 발에 상처가 났다고 하셨어요. 트리아지 간호사는 우선순위를 낮게 분류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분은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진료실로 모셨을 때 발은 이미 심각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 처음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어요. 결국 중환자 경계 상태로 실려갔습니다. 고작 3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밤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장난 시스템 안에서 허우적대는 부속품인가? 그 무렵 국제응급의료 학술대회 초청장이 왔어요. 세션 목록을 훑다가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1차 의료 접근성 대기 없는 의료는 가능한가? 솔직히 비웃었어요. 대기 없는 의료라니. 세계 어디든 의료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발표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예약 없이 당일에 건강보험 하나로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소득과 관계없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접근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대기를 줄이는 것과 접근을 높이는 것. 이 둘은 달랐어요. 대기를 줄이는 건 응급실 내부 문제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하지만 접근을 높인다는 건 사람들이 응급실에 오기 전에 이미 의료를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였어요. 문제의 위치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썼어요. 우리는 출혈을 막으려 하고 한국은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석 달. 그리고 서울 의료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이틀 검색하고 이틀 망설이다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2시간 넘는 비행 끝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공항에 내리면 늘 냄새부터 맡습니다. 직업병이에요. 공기질을 본능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죠. 델리는 매캐했고, 방콕은 달큰했고, 뉴욕은 낡은 건물 특유의 퀴퀴함이 있었어요. 인천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깨끗하다는 말도 아니고 소독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립적인 공기였어요. 저는 그게 왜인지 궁금했습니다. 공항 자체도 이상했어요. 좋은 의미로요. 큰 공항은 대체로 시끄럽습니다. 안내 방송이 쉬지 않고 울리고 카트가 삐걱거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넓은데도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았어요. 근데 소음이 없었습니다. 동선이 명확했고 안내 표지판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간을 설계할 때 사람의 불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출발 시각이 표지판에 떠 있었어요. 23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23분 뒤 열차가 들어왔어요. 초 단위였습니다. 토론토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몇 분 뒤 도착이라고 써 있으면 5분이 더 걸리는 게 일상인 곳이죠. 승객들은 늘 체념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객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구도 통화를 크게 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강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했어요. 약속처럼요. 서울 도심에 들어섰습니다. 밤이었는데 도시가 환했어요. 간판들이 빽빽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숙소 근처 골목을 걷다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들고 느린 걸음으로요. 밤 11시 넘은 골목에서요.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의 전조를 읽는 눈이 생겨요. 어두운 구석, 주변 인물들의 시선, 그 여성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성은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음료수를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토론토에서 밤 11시에 골목을 혼자 걷는 여성이 있다면
저는 걱정했을 겁니다. 저 자신도 밤늦게 혼자 걸을 때는 손에 키를 쥐는 습관이 있어요. 뾰족하게, 방어 수단으로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숙소에 들어와 노트에 썼습니다. 안전은 개인의 조심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로 작동한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안전한 도시는 응급실을 덜 붐비게 한다. 외상, 폭행, 사고. 응급실에 오는 케이스의 상당수는 도시가 안전하면 줄어드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 연결고리를 서울 골목 하나에서 찾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없었는데 이미 제 안에 어떤 전제가 슬며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났어요. 저는 숙소 근처 골목을 목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처음 며칠은 그렇게 보내는 편이에요. 지도보다 발이 먼저인 사람이거든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의학과 몸이 먼저 반응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가니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었고 젊은 남성이 도로에 앉아 왼쪽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요? 남성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한국말로 대답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통역해 주셨어요. 발목이 많이 아프고 설 수가 없다고요.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부종이 빠르게 오고 있었어요. 골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가 필요했어요. 구급차를 부를까 생각하는 순간 아주머니가 골목 끝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정형외과 있어요. 2층짜리 건물 유리문에 정형외과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남성을 부축해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접수 데스크가 바로 보였어요. 예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그냥 걸어 들어갔고 5분 만에 접수가 됐습니다. 10분 뒤 남성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20분 뒤 남성이 나왔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골절은 아니었고 인대 손상이었어요. 처방전을 받았고 붕대를 감았고 파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스크에서 계산을 했어요. 남성이 영수증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19,000원이었어요.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건가 싶었어요. 19,000원. 캐나다 달러로 2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접수, 전문의 진료, 엑스레이, 처방, 약. 이 모든 게 2만 원이 안 됐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에서 응급실 한 번 오면 기본 수백 달러입니다. 엑스레이는 따로 청구돼요. 전문의 진료는 또 별도고요. 보험이 없으면 수천 달러가 나오기도 해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 입구 계단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캐나다 응급실 평균 비용을 검색했어요. 제가 이미 아는 숫자였는데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증 응급 처치 기준 350달러에서 600달러. 비보험자 기준 1000달러 이상.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왜 우리는 이걸 못했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탄식이었어요. 저는 12해 동안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료를 미루다 온 환자를 숱하게 봤어요. 충치가 폐혈증이 된 경우, 발목 인대가 끊어질 때까지 참은 경우, 당뇨 합병증이 진행될 때까지 병원을 못 간 경우, 그분들이 처음부터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우리 응급실까지 왔을 분들이 아니었어요. 의료비가 사람을 응급실로 밀어넣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예약 없이 30분 안에 2만 원 아래로 동네 골목 의원에서요. 의료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요. 의료를 어떻게 보느냐, 서비스로 보느냐, 접근권으로 보느냐. 그 출발점이 다르면 시스템 전체가 달라집니다. 영수증 숫자 하나가 그 철학의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카페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의료비가 두려운 나라와 의료비를 생각할 필요 없는 나라. 응급실은 그 차이를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연수 사흘째였습니다. 일정표에 서울 공립초등학교 방문이 잡혀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응급의료 연수에 초등학교 견학이라니요. 그냥 문화체험 정도겠거니 하고 따라갔어요. 틀렸습니다. 학교는 오래된 주택가 사이에 있었어요. 운동장이 넓었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맨 아이들이 떠들고 뛰고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느 나라 아이들이나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로 갔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갔어요. 저는 그 식판을 봤습니다. 밥이 있었어요. 국이 있었습니다. 반찬이 3가지였어요. 그리고 김치. 작은 그릇에 담긴 빨간 김치. 모든 아이들의 식판에 동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 따뜻했어요. 저는 인솔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 무상인지요? 네,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교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눈빛이었어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캐나다에도 학교 급식이 있어요. 하지만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무엇보다 다 공짜가 아닙니다.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표시가 납니다. 다른 식판을 받거나 줄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굶거나요.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모든 아이가 같은 식판을 받았습니다. 영양은 면역입니다. 어린 시절 영양 상태는 평생 건강의 기초예요. 저는 그걸 의대에서 배웠고 응급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응급실에 오는 빈도가 높다는 통계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어릴 때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 어른이 되어 더 자주 무너지거든요. 이 나라는 그 출발점을 공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식판 하나가 철학이었어요. 아이들이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테이블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초등학교 3, 4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김치를 집었습니다. 쇠젓가락으로요. 능숙하게 집었어요. 그리고 입에 넣으면서 웃었습니다. 옆 친구한테 뭔가를 말하면서요. 저는 그 장면에서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숙소에 돌아와서야 알았어요. 그 아이가 배부르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늘 밥이 있을까? 내 식판은 다른 아이 것과 다를까? 그런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웃었어요. 그게 복지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밥 앞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은 사회의 최후방입니다. 모든 게 무너진 다음에야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건강은 응급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판에서 시작돼요. 매일 따뜻한 밥 한 끼에서 면역이 만들어지고 삶을 버티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방이 복지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썼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나라가 건강하다고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말이 실제로 예산이 되고 정책이 됐어요. 방금 식판으로 봤습니다. 말이 현실이 되는 나라였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하교하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는 아이, 친구랑 뛰어가는 아이,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다 배부른 아이들이었어요. 그 장면이 오래 남았습니다. 연수 2주차였습니다. 일정표에 반도체 연구시설 견학이 잡혔을 때 저는 솔직히 당혹스러웠어요. 응급의료 연수에 반도체라니요. 초등학교 방문도 의아했는데 이건 더 멀었습니다. 인솔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이게 의료 연수랑 무슨 관계인지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버스로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시설이 나타났어요. 회색 건물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음도 없었고 굴뚝도 없었어요. 무엇을 만드는 곳인지 외관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구원 한 분이 안내를 맡으셨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회의실로 데려가더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칩 사진이 나왔어요. 손톱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게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요. 인공지능 연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칩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상당량이 이 칩을 사용하고 있고 그 대부분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이었어요. 엑스레이 판독, 컴퓨터 단층 촬영 분석, 조기 암 발견, 폐혈증 예측.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토론토 병원에서도 일부 도입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떤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응급실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칩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분이 걸리던 것이 지금은 몇 초 안에 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몇 초? 응급실에서 몇 초는 큽니다. 뇌졸중 판독이 30분 걸리던 게 2분으로 줄면 살고 죽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거든요. 뇌졸중은 분 단위로 뇌세포가 죽습니다. 저는 그걸 응급실에서 매일 봤어요. 그 판독 속도를 바꾸는 게 이 손톱만 한 칩이었습니다. 전율이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지 않아요. 과장된 표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회의실에서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율했어요. 쉬는 시간에 연구원에게 따로 다가갔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이 기술이 개발도상국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냐고요. 장비가 부족하고 전문의가 없는 곳들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인공지능 진단 보조를 쓸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칩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요. 말을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시골 의원에서 의사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올리면 인공지능이 폐결핵인지 폐암인지 판독해주는 시스템. 그게 이미 시범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그 시스템의 심장부에 한국 칩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의료의 심장 일부를 쥐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봤던 아이들,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던 손들, 교실에서 조용히 문제를 풀던 집중력.
카페에서 논문을 토론하던 대학생들. 그게 결국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밥상의 정밀함이 반도체의 정밀함이 됐어요. 집중력의 문화가 연구실의 성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 응급실에서 누군가의 뇌졸중을 30초 만에 판독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젓가락이 응급실의 생존 확률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병원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짧게요. 지금 내가 쓰는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 그 안에 한국이 있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 동료한테서 물음표 3개가 왔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2주 전에 저라면 똑같이 물음표를 보냈을 겁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식판과 교실과 카페와 연구시설과 응급실이 한 나라가 쌓아온 습관과 철학과 기술이 결국 다른 나라 응급실 환자 한 명의 생존 확률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 썼습니다. 한국은 도구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나라다. 연수 마지막 주였습니다. 자유 일정이 이틀 주어졌어요. 저는 첫날을 혼자 쓰기로 했습니다. 관광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를 좀 더 깊이 보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것 말고 뿌리 같은 것을요.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니 거대한 건물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야외에 전차와 전투기가 전시돼 있었어요. 평일 오전인데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학생 단체도 있었고 노인 한 분이 혼자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25 전쟁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낮았고 포소리와 군화소리 같은 것들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흑백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벽만 남아있거나 그것도 없거나 길에 사람들이 짐을 들고 걷고 있었어요. 아이를 업은 여성, 지게를 진 남성, 맨발로 걷는 아이.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설명을 읽으니 제가 매일 다니는 그 서울이었습니다. 2주 동안 지하철을 타고 카페에 앉고 골목을 걸었던 그 도시가 이랬어요. 70년 전에요. 의료인으로서 저는 전쟁의 상흔을 다르게 읽는 편입니다. 사상자 수치, 부상자 통계, 의료 인프라 붕괴. 한국 전쟁 당시 사망자는 수백만 명이었어요. 병원은 폭격당했고 의약품은 없었고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쟁이 3년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는 예약 없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의원이 골목마다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컸어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넘어갔어요. 현대사 구역이었습니다. 패널들을 읽으며 걸었어요. 그리고 한 코너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줄을 선 사람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반지를 빼는 여성, 목걸이를 푸는 노인, 돌반지를 내미는 젊은 부부.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은 거였어요. 총 참여 인원이 350만 명이었습니다. 모인 금이 200톤이 넘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솔직히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부가 금 모으기 운동을 제안하면 350만 명이 줄을 설까? 아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불신이 먼저 나올 것 같았어요. 내 금이 어디 쓰이는지, 부자들은 내는지, 그런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냈습니다. 그냥 냈어요. 저는 그게 뭔지 한참 생각했어요. 신뢰가 아닐까 했습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우리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감각. 내가 내면 옆 사람도 낸다는 믿음. 그게 350만 명을 줄 세운 거라고요. 마지막 코너로 갔습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었어요. 유조선 충돌로 엄청난 기름이 충남 태안 해안을 덮쳤습니다.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 사진이 있었어요. 새들이 기름을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었고 해변이 검었습니다. 그 옆 사진에서 저는 멈췄어요. 노란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해변에 줄지어 서서 기름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패널 설명을 읽으니 자원봉사자가 총 123만 명이었습니다. 123만 명.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전시가 아니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른 눈을 닦았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앉아서 생각하니 알았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매일 위기를 다룹니다. 한 사람의 위기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저와 간호사와 레지던트가 달려들어요. 그게 응급 대응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무너질 때 국민이 달려드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이 규모로는요. 123만 명이 달려든 거였습니다. 국가 버전의 응급 대응이었어요. 시스템이 호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왔습니다. 바다가 아프다고 하니까요. 전시관을 나와 야외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멀리 남산이 보였어요. 이 나라는 위기 때 흩어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바다가 검게 물들었을 때도 이 나라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가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 골목마다 의원이 있고 보험이 모두를 덮고 2만 원으로 전문의를 보는 이 구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위기 때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인 사람들이 만든 사회였습니다. 시스템의 뿌리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국민의 결속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에 메모했어요. 회복력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다. 서로를 향해 걷는 습관이 쌓인 것이다. 한국의 의료는 그 습관 위에 서 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전날 끝났어요. 비행기는 저녁이었고 오전과 오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연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병원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응급의학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종이, 형광등. 어느 나라 응급실이든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아요. 제 공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 박지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오늘 가세요? 네, 오늘 저녁 비행기예요. 그녀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캐나다 환자들도 꼭 잘 살려주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어요. 인사치레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캐나다 환자들도 자기 나라 환자가 아니라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요. 저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눈을 깜빡였어요. 울면 안 됐거든요. 병원을 나와 홍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좋아했던 곳들을 한 번씩 지나치고 싶었어요. 골목이 활기찼습니다. 음악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왔고 카페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떡볶이 가게가 보였습니다. 석 달 전 서울에 처음 도착하던 날 밤에 들어갔던 곳이었어요. 맵고 달콤한 그 맛에 놀랐던 곳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혼자 앉았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쇠젓가락을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것들이 이제 손에 익어 있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뭔가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석 달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그 뜨거운 한 입에 한꺼번에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휴지를 내미셨어요. 괜찮아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한국말이었는데 표정으로 알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네, 맛있어서요. 아주머니가 크게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난 채로요. 공항으로 가는 철도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강, 다리, 또 아파트.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도시 안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겹쳐봤어요. 골목 안 정형외과, 급식실의 식판,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던 아이, 손톱만 한 반도체 칩, 태안 해변의 노란 장갑. 다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이륙했어요.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썼어요. 토론토 세인트 마이클스 병원 응급실 개선 제안서. 첫 번째는 응급실 패스트트랙 개선안이었습니다. 경증 환자를 응급실이 아니라 연계의원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골목마다 당일 진료가 가능한 의원이 있는 한국의 구조를 토론토에 맞게 설계하면 대기 시간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1차 의원 연계 시스템이었어요. 응급실과 동네 의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가까운 당일 진료 의원으로 바로 이어주는 시스템이에요. 환자는 더 빠르고 응급실은 중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무상 예방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젝트였어요. 저소득층 밀집 지역 초등학교에 영양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 앞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20년 뒤 응급실 방문율을 낮춥니다. 예방이 복지라는 말을 서울에서 배웠어요.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었어요. 솔직히요. 석 달 동안 이 나라의 시스템을 보면서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일하는 의사는 얼마나 다를까 하고요. 하지만 비행기가 서쪽으로 날아가면서 깨달았어요. 이 감동을 혼자 누리면 비겁하다. 토론토 응급실에는 오늘도 데렉 같은 사람이 대기 의자에 앉아 있을 거예요. 발목이 점점 나빠지는 걸 모른 채로요. 8시간을 기다리면서요. 저는 거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요. 한국에서 배운 건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미 되는 나라가 있다는 증거였어요. 2만 원으로 전문의를 30분 안에. 그게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방향이 맞으면, 의지가 모이면 가능한 거였습니다. 혼자는 못 바꿔요. 그래도 한 명이 방향을 알고 목소리를 내면 2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350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금반지를 들고 줄을 섰던 사람들처럼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토론토였어요. 캐나다 특유의 건조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흰 가운을 입었어요. 응급실 문을 밀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복도에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8시간 대기였고 여전히 복도가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브리핑 전 2분이었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더 인간적일 수 있어요.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도 있었고 피곤한 표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을 얘기할게요. 길지 않아요. 그냥 들어봐요. 그날 브리핑은 평소보다 15분 길어졌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한국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런 한국을 처음 알게 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한 분께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